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화학분석기사 분석계획 수립이 먼저 제목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바로 2차에 해당하는 필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차에 대한 필기 내용은 크게 5개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차 때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분석계획 수립이 있고요. 두 번째 시험법 그리고 밸리데이션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화학 구조 및 특성 분석이 있고요. 자, 네 번째로는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 안전 및 환경 관리가 5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단원상의 제목은 다릅니다만은 전반적인 내용은 약간 심하다는 내용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지필 유형이기 때문에 바로 서술 단답식 문제가 쫙쫙쫙 깔려있다. 이것만 한 번 더 주의해 주시겠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다가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계산 유형 같은 경우는 답이 딱딱딱 얼마다, 농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집니다만은 반면 좀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안의 순서를 지켜주시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답안의 순서를 그대로 조목조목 순서대로 띄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조금 더 유리하고 보다 명확하게 답변이 보인다라는 것만 한번 주의해 주시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에 해당하는 분석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 가볍게 이론 한번 정리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계획 수립의 핵심 이론 첫 번째, 분석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와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초자, 유리기구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 용어를 보시면 첫 번째 시험 분석이 되는 거죠. 시험 분석, 바로 주어진 물체나 물질이 화학적으로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런 각각 성분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먼저 알고 인지하고 계셔야 실험 설계했을 때 결코 중간중간에 실험이 끊겨지는 그러한 일이 없겠죠. 자, 두 번째로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샘플이죠. 시료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검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분석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서 분석의 대상 및 시험에 필요한 일부분에 속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물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 있었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성 분석 누가 있는가, 정량 분석 누가 얼마만큼 있는가죠. 그래서 정성 분석, 시험 분석을 통해 물질의 성질을 관찰하고 그 성질을 기반으로 물질을 분류하거나 식별하는 방법으로서 결국은 성분의 종류를 알아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정성 분석이라면 정량 분석의 경우에는요, 바로 그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양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정량하고자 하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 분석의 정의, 정량 분석의 정의 또는 정성 분석의 정의를 통해서 정성 분석인지를 정량 분석의 정의를 통해서 정량 분석인지를 단답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기출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셨으니까 실험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리기구, 우리가 흔히 초자기구로 하죠. 초자기구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실기시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자, 유리기구라고 나왔습니다. 유리기구가 가지는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봤더니 분석의 유리기구란 실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유리로 만들어진 결국 실험 장비를 통칭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 메스 플라스크, 파이펫, 뷰렛, 메스 실린더 등 바로 정량과 관련되어진 유리기구가 되겠고요. 이외에 정량이 할 수 안 되는 것, 즉 눈금이 안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기구는 특정 부피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하도록 한다. 즉 표시하는 방식은 용액을 옮겼을 때 흔히 이야기하는 부피를 이와 같이 to deliver의 약자 TD 혹은 용액을 담았을 때의 부피를 to contaign의 약자
TC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이들은 반드시 온도를 함께 표현해서 액체 물질은 온도에 따라서 그들 전체의 부피가 변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용액을 옮겼을 때의 부피, TD 부피는 TD 부피인데 TD 20도씨에서 예를 들어서 뭐 40ml다 이렇게 표시를 한다든가, 마찬가지로 TC 20도씨에서 마찬가지로 뭐 40ml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들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요 나오기 때문에 여기 마음대로 TD라고 나왔죠. TD 20도씨는 무엇인가요? 했더니 20도씨에서 용액을 옮겼을 때의 부피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초자기구와 A등급 유리기구다라고 해서 등급이 설정이 되는데요. 이들은 여기 있는 바로 NIST라고 나왔죠. 뭐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미국 국립표준연구원 혹은 표준기술연구소 뭐 이런 정도가 되는데, 그냥 저희는 국제표준 정도와 비슷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흔히 자료를, 측정치 값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저희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에서 정한 허용오차 내에 들어오는 유리기구라는 것을 A등급 유리기구다라고 표현하게 되겠고요. 만약 이러한 A등급 표시가 없는 유리기구가 있다라면 이들은 오차가 2배 이상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 사용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A등급의 초자는 A로 유리기구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뭐 대략적인 기술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기구는 대부분 화학물질에 반응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화학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에 매우 강하다, 즉 고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열 저항성 실험 과정을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투명성 혹은 정량 분석에서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는 정밀성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당연히 뭐 실험에 사용하는 초자기구니까 검증된 표준기구 안에서 들어간 물질들을 TD, TC 등을 정확히 표현해서 초자기구에서 정량한 값들을 표시해 주었을 때 객관성 있는 값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라는 너무나 당연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체킹된 것들은 대부분 시험에 잘 나오는 사항들이니까요.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내용 바탕으로 자주 출제되었었던, 그렇죠, 바로 고빈출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1, 2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그래서 괄호치기 유형이 나왔었다라는 거죠. 분석 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당연히 성 분석이라고 할 것이고요. 당연히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정량 분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하고요. 자, 바로 나왔습니다. TC 20도씨, TD 20도씨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나왔죠. 자, TC, to contain의 약자라고 말씀드렸고요. TD, to deliver의 약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장이 길기 때문에 아래에서 한번 간단하게 체킹을 하겠습니다. 바로 TC, to contain이 되기 때문에 부피 플라스크에서 같은 부피 용기에 바로 조건 20도씨에서 바로 그 온도에서 눈금까지 용액을 채웠을 때 차지하는 용액의 부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이 바로 TC20이 된다라면, 자, TD20이라는 것은 to deliver라고 말씀드렸죠. 20도씨의 동일한 조건에서 피펫과 뷰렛과 같은 기구로부터 다른 용기로 옮겨진 용액의 부피를 의미한다. 자, 마지막 부분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요거죠. TC라고 나왔죠. 20도씨에서 눈금까지 용액을 채웠을 때 차지하는 부피인데 바로 요거죠. 같은 부피의 용기에 채웠을 때, 즉 용기의 종류가 같은 겁니다. 반면 TD는요, 나누는 경우니까 바로 피펫과 뷰렛과 같은 기구로부터 다른 용기로 옮겨진 용액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러나 공통점 TC 20도씨가 됐던 TD 20도씨가 됐던 온도가
같은 조건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바로 서술형 문제의 대표적인 유형이었고요. 자, 나머지 문제 마저 알아볼까요? 자, 부피 플라스크나 옮긴 피펫에서는 A자가 표시된 A등급 유리기구가 있다. 자, A자가 표시되지 않은 피펫과 어떤 핵심이죠? 차이가 있는가? 즉,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등급의 유리기구와 A등급이 아닌 유리기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했더니 결론적으로 A등급에 있는 유리기구와 A 표시가 없는 기구는 오차가 2배 이상 더 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반면 A등급 유리기구는 바로 여기 있는 미국 기술표준연구원에서 추정한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오는 유리기구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 있는 A등급에 대한 서술인 것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렇죠? 차이점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전반적으로 서술형을 쓰시다 보면은 저마다 답안의 내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출제자가 물어보는 문장 안에서 정확하게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문장만큼은 절대로 빼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핵심 문장 따로 체크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답안 작성하는 연습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A등급의 초자기구, A등급의 유리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고 만약 A등급자가, 즉 A자가 표시되지 않은 PPS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해라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앞에 있는 정의도 쓰셔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A자 표시가 없는 PPS, 즉 표시되지 않은 PPS는 A자가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에 방점을 둔다. 핵심 키워드를 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 가지고요. 첫 번째 사용되는 기본적인 내용, 그렇죠? 기구, 기본 용어와 유리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가볍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정량 분석을 했었을 때 일반적인 단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라는 것을 일단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물론 그러한 단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약간 6, 7단계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단계만 먼저 보시면 분석 계획을 수립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러한 단계는 분석 목적이나 목표에 완전히 들어맞으려면 분석 문제를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바로 실험을 하기 전에 이러한 분석 목적에 맞는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고 장비를 선택을 했으니까 그 장비를 사용을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채취를 해도 되는가? 전처리가 필요한가를 결정지어야 된다. 물론 이것은 분석 계획 자체에서도 당연히 행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시료를 채취해서 실험을 하려면은 바로 품질 관리가 된 시료를 확보를 하고 실험에 필요한 용액 시료를 만들어서 분석 신호를 드디어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측정한 결과를 계산해서 그 결과가 얼마만큼 명확한지를 신뢰도를 평가한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라는 과정 정도를 저희가 겪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각 단계에 해당하는 각각의 주의할 점이라든가 기본적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단계죠. 바로 분석 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화학 분석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분석 과정 전반을 계획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험의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줘야 되고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되며 당연히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목적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분석 과정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과정이 분석 계획 수립이라면 자, 두 번째 분석 목적과 목표는요. 바로 이거죠. 특정 성분의 농도를 측정한다거나 오염물질을 검출한다거나 제품 품질을 확인하는 등 즉 실험 목적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바로 이러한 분석 방법을 통해서 바로 기대되는 결과라든가
분석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후 데이터의 해석이나 실험 방법 선택을 했었을 때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목적 외의 성분을 굳이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해서 표기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바로 기대되는 결과와 목표를 설정을 하는 부분이 일치되는 이와 같은 방법이 바로 분석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계획을 세웠고요. 목적을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될까요? 바로 분석 방법이랑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석 목적에 따라서 표준화된 방법이나 기존 실험실에 바로 여러 가지 실험했었던 경험치 결과들을 참고로 해서 최종의 분석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두 번째, 바로 이렇게 분석 방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성분 대상, 즉 분석 대상 성분의 특성에 따라 장비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장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등급에 해당하는 유리기구를 사용한다든가 그리고 정확성과 제역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정교한 기구들이 포함되어져야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러프하게 전처리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들은 그렇게 A등급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잴 수 있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전반적으로 계획과 그리고 아직 실행하지 않은 준비 과정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실행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제 실행 과정의 시작인 시료 채취 및 전처리 과정을 보겠습니다. 즉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죠. 사료가 아니고 시료입니다. 오타입니다. 자, 실험 목적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채취하도록 하고요. 채취된 시료는 시료의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전처리 방법을 적용이 필요하다라면 전처리를 시행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전처리는 어쨌든 시료의 균일성을 확보를 해서 방해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과정을 연이어 겪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무래도 YG 타입에서 실험을 할 경우에는 원래 전체 시료를 포함하는 벌크 시료를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과정이라면 이때 그 안에서 저희가 실제로 실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과 형태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시료의 크기를 실험실 사이즈에 맞게 그렇죠. 반복 시료를 만든다든가 용액 시료를 만드는 과정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결국은 실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의 양과 형태로 만드는 과정을 바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실험 시료 만들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이즈까지가 정해졌으니까 저희가 실험 목적에 맞게 목적하는 물질들로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방해 물질을 제거한다든가 그 방해 물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목적하는 시료의 분석물이 농축이 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는 방해 물질을 제거하고 분석물의 농축을 시켜서 분석 감도를 증가시키게 된다면 보다 명확하고 객관성 있는 그렇죠 실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바로 실험 목적에 맞는 시료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전반적인 실험을 실질적으로 이제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덕분에 이러한 시료를 먼저 준비한 걸 가지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복 시료, 공시료, 표준물질 등을 사용을 해서 바로 정확도와 그리고 정밀도를 검증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시료를 확보하게 되면은요, 이러한 품질관리 시료를 확보한 걸 가지고 바로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를 용매에 녹여서 용액 시료로 만들고요. 선택한 이미 설계를 통해 선택한 분석 방법이나 분석 장비에서 창값에 당연히 목적하는 값에 근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방해 물질을 제거해야 된다면 제거하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시료를 적정 용매에 녹여서 용액 시료를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시료를 용매에다가 녹이기 때문에 앞전에서 실험을 했었던 시료를 벌크 시료에서 농축 시료를 만들어서 농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다시 용액 상태에서 일부가 희석이 됐기 때문에 실험 목적에 맞는 정도의 실험 사이즈로 희석을 통해서요 각각 실험을 몇 번이고 반복을 해서 그들의 평균값을 실험 결과로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용액 시료의 양을 미리 설계된 사이즈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뒤에 장비에서 시료를 분석을 해서 출력되는 분석 신호를 측정을 합니다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면 드디어 실험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신호로부터 얻어진 분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계산하는 거죠. 흔히 그래서 저희가 분석 신호의 여러 가지 신호들을 대략적으로 만약에 뭐 아날로그 신호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결과를 만드는 계산 과정을 아마도 저희는 그냥 뭐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 이제 실험이 모두 종료가 됐으니까 이 실험 결과가 얼마만큼의 객관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하는 최종 과정을 신뢰도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 시료의 분석 결과와 정도관리 데이터 등을 이용을 해서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이때는 시료의 채취상수를 사용을 하는 특별한 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시료 채취상수값 K는 바로 시료 채취량 M 곱하기 표준 편차 곱하기 100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을 곱해 주어서 이 값을 별도로 표시한다면 이와 같이 M 곱하기 퍼센트 RST의 제곱이라고도 흔히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여기 표준 편차를 구하는 연습을 매우 여러 번 해주셔야 이러한 그렇죠 신뢰도를 평가할 때 오차가 없을 수 있도록 실험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그들 시료가 적절한 정밀도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채취를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밀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정밀도를 갖기 위해서 취해야 되는 시료의 질량값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가 목적하는 시료 채취량에서 정밀도 원하는 값의 제곱값을 곱한 값과 같다. 그래야 신뢰받을 수 있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거 정도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가 가볍게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1번입니다. 정량 분석을 할 때 계획하는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시오 라고 나왔죠. 자, 당연한 거죠. 자, 첫 번째 분석 목적을 정의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방법과 장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방법과 장비를 선택한 걸 가지고 드디어 시료를 채취해서 바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시료를 만들어내면 이 시료를 가지고 품질관리 시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용액 시료를 만드는데 이러한 만든 용액 시료 안에 혹시나 있을 방해물이 있다면 방해물질을 최종적으로 제거한 다음에 바로 분석 신호를 측정을 하면 그 측정 결과를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신뢰도를 평가한다라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론 내용 7가지에 대한 각각의 제목 자체가 여기 있는 계획을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때 바로 이 전처리 과정에 포함되는 3가지 조작을 차례대로입니다. 차례대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례대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기억하십니까? 벌크 시료를 채취를 해서 실험 시료를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해물질을 제거해서 농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벌크 시료를 취해서 실험 시료를 만들고 그리고 방해물질을 제거하거나 혹은 농축 시료를 만든다. 즉 분석물을 농축한다라는 과정을 반드시입니다. 차례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차례대로 쓰셔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벌크 시료, 실험 시료, 마지막으로 방해물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이 나와져 있고요. 자, 2-3번입니다.
자, 시료 채취상수가 0.5일 때라고 나왔죠? 그러면 0.5g이 시료 채취상수니까요. 바로 0.2%의 정밀도를 가지려면 이미 여기 퍼센트가 안에 들어가 있지요. 얼마만큼의 질량을 측정해야 되는가? 측정해야 되는 질량에다가 정밀도 값에 해당하는 제곱값을 곱해준다라면 결론적으로 이때 얻어지는 m이라는 값은 결국은 0.04분의 0.5에 해당하는 질량값 해서 연산한 결과 12.5g이 나왔다라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와 같이 시료 채취상수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나오면 시료 채취상수 결론적으로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분석 결과 평가할 때도 써먹기도 하고요. 위에 있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하는 구해놓은 정밀도를 적용하여 원하는 값을 구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 연산유형이나 서술유형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더 알아봤습니다. 자, 핵심 이론 3번 들어갈까요? 3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내용입니다. 분석 시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시험 방법이죠. 표준 시험 방법의 정의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요. 여러 가지 분석 시험 방법이 나열되어져 있죠. 표준 시험은 호환성, 기준성, 통일성, 반복성, 객관성, 고정성, 진보성, 경계성 등 이런 다양한 것이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되는 분석 방법의 기준이 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S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ASTM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JIS, 국제규격은 바로 ISO 표준이 되는 거죠. 영국 BS, 독일은 DIN이 있는데 당연히 저희는 우리나라의 KS와 여기 있는 국제 규격인 ISO라는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꼭 기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 방법들을 분류해 본다라면 크게 무게법, 부피법, 전기분석법, 분광광도법 정도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석 방법 이렇게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무게법 말 그대로 무게가 되겠습니다. 즉 화학물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분석 대상을 정량하는 방법을 무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가 재고 있는 건 질량이지만 지구 중력장 내에서 측정을 하니까 질량이 곧 그렇죠. 무게와 같은 의미를 가지니까요. 자, 부피법 하고 나왔는데 바로 적정법이라고도 주로 한다는 이야기죠. 즉 분석물과 완전히 반응하는 데 필요한 시약용액의 부피를 측정하여 분석 대상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 제일 대표적인 예가 중화적정이라든가 산화환원 적정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정법이 되겠고요. 주로 액체 물질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자, 디귿번 전기 분석법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라고 나왔죠. 바로 전위, 전류, 저항 또는 전기량과 같은 전기적인 성질을 측정을 해서 분석 대상 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분석 대상 물질을 정량하는 방법인 것이지 정성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분광광도법 워낙에 유명하죠. 전자기 복사선이 분석물 원자나 분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측정하거나 즉 분석물에 의해 생긴 복사선을 측정하는 것. 결론적으로 분자와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뭘 사용해서 전기 복사선을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분석물에 의해 생긴 복사선 즉 빛을 측정하는 것을 기초하는 방법이 바로 누구다? 분광광도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서술 또는 서술된 것에 대한 분석법을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바로 이러한 실험들에 전형적으로 전반적으로 쓰이는 물질을 우리는 흔히 표준 물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표준 물질은 어떤 것들인가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준 물질하면 흔히 약어로 레퍼런스 머터리얼의 약자가 되기 때문에 RM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데 크게 이와 같이 2가지의 종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SRM이 있고요.
둘, CRM이 있습니다. 그래서 SRM과 CRM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표준이니까 기기교정이나 측정기 평가 또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물질로서 바로 이거죠. 인증기관에서, 그죠? 제조하거나 인증기관의 절차에 따라 결과값이 이미 인증된 물질들을 표준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SRM은 바로 스탠다드 레퍼런스 머터리얼이 되겠습니다. 이때 주로 스탠다드가 나오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게 결국은 미국 기술표준연구원에서 인정을 해준, 그래서 이미 인정받아 생산이 된 그런 물질, 표준 물질을 표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반대로 이제 여기 있는 CRM은요, 말 그대로 C, 바로 여기 나와 있는 Certified입니다. 즉 인증이죠, 뭐. 그래서 인증된 거죠. 실험을 통해서 인증이 되거나 각 국가에서 인증된 방법에 의해서 인증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증되는 기관이나 혹은 방법, 종류가 다를 뿐인 것이지 공통점 표준물질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나와 있는지 기출문제, 뭐죠? 고빈출 문제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나와 있는 건 뭘까요? 자, 다음 1부터 4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라고 나왔죠. 1번은 분석물 또는 이것과 화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화합물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질량 대신하는 단어 무게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번 2에서는 분석물과 완전히 반응하는데 필요한 시약 용액의 부피를 측정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부피를 측정했으니까 부피법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는 적정법도 같은 단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번 3에서는 전위, 전류, 저항 벌써 얘기 끝났죠. 다 뭐 나왔어요? 전기적인 성질을 측정한다라는 것으로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전기 분석법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4번 되겠습니다. 전자기 복사선. 자, 빛이 나왔죠. 분자와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석물에 의해 생긴 복사선. 다시 한번 빛이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분광광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도법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3-2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산업폐수에 있는 염소이온을 무게분석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설명하시오. 다시요. 무게분석법으로 설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어떤 물질이 질량을 측정할 수 있을 만한 형태로 반응이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염화이온, 즉 염소이온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 바로 은양이온과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들이 바로 염화은의 침전물을 만들어서, 그렇죠?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나머지 액체 물질을 증발을 시키면 염화은만 고용분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바로 고체 부분의 질량을 측정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침전 반응을 유도해서, 자, 요거 침전 반응입니다. 침전 반응을 유도시킨 후 다음 증발시킨다. 그죠? 그러면 증발을 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바로 고형분해. 고형분은 누구죠? 염화은이겠죠? 질량을 측정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죠? 자, 아래에 있는 정답으로 다시 한번 답안의 형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국제 단위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당연히 국제 단위계라고 나왔죠. 인터내셔널 시스템 유닛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터내셔널 시스템 유닛이어서 인터내셔널 시스템 유닛이지만 실제 쓸 때는 SI 단위계라고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SI 단위계에
단위계는 기본량과 관련된 양이 있고 유도량과 관련된 양이 있죠. 기본량이라는 것은 다른 단위로서는 대체할 수가 없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량을 표현하는 것이 기본량이 되겠습니다. 뭐 한 7가지 정도가 흔히 있다라고 얘기해서 뭐 길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전류라든가 광도라든가 혹은 물질량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각각의 단위를 얘기하고요. 이런 기본량으로 구성되어져서 새로 유도되는 것을 흔히 유도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차이점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간은 초 단위를 사용을 하죠. 세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이는 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는데, 재밌는 거는 질량 단위만큼은 요거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사실은 킬로그램은 10의 세제곱 g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킬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뭐 전류값이라든가 하면은 암페어 단위가 되겠고요. 그 외에 또 나타나는 건 뭐 빛의 광도라든가 하면은 수많은 광도가 있습니다만 주로 칸델라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외에도 이제 물질량 이라고 나면 바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1몰 입자량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나타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사항, 온도는요 하고 나오는데 섭씨, 도시가 아니라 켈빈을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거, 온도, 물질량, 그리고 질량의 경우에 좀 낯선 것들이 나타나져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각별히 주의해서 SI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량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먼저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정답 예시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1번은 무게법, 부피법 혹은 적정법, 전기분석법, 분광도법, 분광강도법, 분광법이 아니라 분광광도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3-2번 바로 염화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바로 무게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했더니요. 염화이온이 들어있는 시료용액에 은양이온을 일정량 과하면 염화은의 침전으로 일어나므로 염화은이 침전을 거른 다음에 110도씨에서 약 2시간 정도 말리는 표준 연구 방법을 적용시켜준다면 바로 발생한 염화은의 질량을 측정을 해서 용액 안에 있는 염화이온의 양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3-3번 국제 단위계 나왔습니다. 국제 단위계에서 각 국가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단위를 기준을 정해서 결국은 그렇죠. 여러 단위 중에서 기준을 정하여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결정된 단위. 다시 한번요. 제일 중요한 거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결정된 단위인데요. 조금 뭐 여담입니다만은 여기 있는 SI 단위가 결정되었을 당시에 주로 불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인터내셔널 유닛 이런 식으로 제가 불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IS 인터내셔널 시스템 유닛이 아니라 SI 단위계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7가지 정도의 길이, 질량, 시간, 온도, 물질량, 광도, 전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터 나왔는데 질량 킬로그램이라는 거, 초 세크고요. 온도 켈빈이라는 거, 다음 여기 나와져 있죠. 자, 물질량 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미터, 킬로그램, 세크 나왔는데 요거 조금 한글이 지금 혼돈이 되어 있나요? 오타입니다.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위에가 켈빈이고 이거 아예 잘못되어 있네요. 자, 제가 그냥 고쳐 써드리겠습니다. 온도 단위가 켈빈이고요. 물질량이 몰입니다. 물이 아니라 몰이고요. 그리고 광도는 칸델라죠. 자, 그리고 전류가 암페어입니다. 자, 요거 아마 교재상에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여기 있는 SI 유도 단위가 나옵니다. 기본량이 아닌 물리량을 유도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유도량에서 조금 몇 가지 주의해 주실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들 다 살펴보시면 다른 거 다 괜찮은데요. 자, 제일 대표적인 예로 밀도 나왔죠.
킬로그램 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터 퍼 초, 킬로그램 퍼 초의 제곱, 다시 한번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몰 퍼 세제곱미터, 칸델라 퍼 세제곱미터인데요. 왜 그러냐면 부피가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주의해서 보시죠. 바로 부피가요. 바로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그래서 높이로 얘기하는데 바로 요거죠. 바로 기본 양으로부터 유도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유도량이라는 것은 모두 다입니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누구로? 기본 양으로 구성이 되어줘야 돼요. 자, 요거 여담입니다만은 한번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 양으로 유도되는 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번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압력 한번 볼까요? 자, 압력을 SI 단위계로 나타났을 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압력의 단위를 봤더니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압력이 가지는 기본적인 정의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단위 면적의 면적이라는 건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뭐로? 그렇죠. 기본양으로 나타내면 미터의 제곱이 되겠죠. 길이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힘은 F는 MA가 되는데 그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단위가 되겠고요.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결론적으로 공식을 유도하게 된다면 바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다시요 미터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니까 분모와 분자에서 미터가 소거가 되면서 남은 결과는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제곱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SI 단위값으로 나타냈을 때는 저희가 알고 있는 파스칼이나 그죠? 뉴턴 퍼 제곱미터라든가 이런 단위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기본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나머지 것들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야기 꼭 알아두신 상태에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뒤를 이어서 핵심 이론 4번 농도 나오는데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 꼭 인지해 주시고 다음 시간 맞아서 완전히 완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